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총알을 10발을 맞은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이 총알 10발을 맞고도 살아남았다고 하고요. 허리 아래로 마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총알을 쏜 사람은 같이 사는 남자친구인 경찰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의 인생 역전 스토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의 주인공은 이 사진에 보이는 카트리나 브라운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알 10발을 맞았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찰 공무원이 되어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올해 초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여성이 총알을 맞기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트리나라는 여성은 어릴 적부터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그녀가 14살인 시절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 1980년 후반에 알렉스 어빈이라는 남성을 만나 이 남성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 어빈이라는 남성과 동거한 지 5년 만인 1990년에 이 남성과의 관계 사이에서 또다시 딸을 하나 낳게 됩니다. 이 남성과 지낸 곳은 이 남성의 어머니의 빈집에서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남성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친절한 듯 보였지만 같이 살다 보니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 5년 동안 계속 강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벽장 속에 갇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폭력적인 남자친구와 계속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따로 갈 곳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폭력을 당하는 삶 외에는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고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것이겠거니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2년에 그녀가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남자친구가 나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폭력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심해진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남자친구의 직업도 경찰과 비슷한 교도소에서의 교도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근무하던 교도소는 라이커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맨하탄하고 센트럴파크가 있는 뉴욕에 아주 가까운 곳에 섬에 위치한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 라이커스 아일랜드 전체가 교도소인데요. 총 8개의 교도소로 이루어져 있고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교도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남자친구가 경찰에게 자신이 교도소의 교도관이라는 배지를 보여주자 명백하게 폭력이 발생한 현장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녀의 입술이 찢어지고 눈이 부어오른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폭력은 계속 이어졌고 이러한 계속되는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두 딸과 함께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근처 호텔에서 며칠 머무르고 있는데 아이 용품을 많이 놓고 왔다는 걸 깨닫고 집에 다시 가서 아이 용품을 가져오려고 집에 갔는데 집에는 남자친구가 총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5발이 장전된 권총을 그녀의 배를 향해서 쏘았고 총알 5발이 다 떨어지자 다시 5발을 장전한 다음에 또 5발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발을 그녀가 맞은 거고요. 이 10발 중에 빗나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10발을 맞은 그녀는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우연히 그 시간에 그 집을 방문한 남자친구의 사촌이 이를 발견하고 그녀를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의 입구에 있는 휠체어에 그녀를 놓고 돌아왔다고 하고요. 병원에서는 또한 그렇게 놓여있는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던 남자친구의 사촌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현장이 마치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현장에 경찰들도 도착하게 되고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총격이 난무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남자친구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여성 검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게 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확인해본 그녀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그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녀의 증언을 채취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카트리나는 이 증언을 채취하는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고 사건이 발생한 33일 만에 드디어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총 10발의 총알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 총알 중 4발은 제거를 했지만 6발은 그냥 몸속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니죠. 총알 10발을 맞았으니 장기가 엄청나게 손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허리 아래로는 마비된 상태였고 방광이나 결장, 성기 등의 회복 수술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그 전에 살던 남자친구의 엄마의 빈집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나서 이 물리치료사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게 되면 내가 당신을 분명히 걷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물리치료사의 약속대로 이 치료가 시작된 지 60일 만에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행기를 잡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보행기에서 지팡이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녀가 회복하는 사이에 그녀의 총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감옥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 서게 됐을 때 그녀가 맞은 총알 10발이 다름 아닌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쏜 총알이라는 증언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언을 남자친구가 요구하게 된 건데 그녀는 이러한 남자친구의 요구를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그녀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녀 스스로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녀가 말하기를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출소하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기 이전인데요. 그녀 자신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맞은 총알 10발이 자기가 쏜 거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는 계속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부를 하고 마침내는 담당 검사에게 내가 사라질 거고 당신은 나를 찾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담당 검사도 감정이 격앙되면서 그녀에게 내가 개처럼 당신을 찾아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담당 검사도 얼마나 감정이 격앙됐는지 이 얘기를 할 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그녀 자리로 왔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도 그녀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 결심이 흔들리게 된 건 다름 아닌 그녀가 머물고 있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빈집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녀가 나갈 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갈 곳 없게 된 그녀는 2명의 딸과 함께 홈리스 쉘터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몸을 씻기 위해서는 근처의 맥도날드 매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뭐 잃을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게 된다면 뭐 죽여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 검사도 알지 못했는데 그녀가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검사는 그녀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워낙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녀가 없어도 충분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녀가 법정에 나타나게 되자 분위기가 급 반전되었다고 하고요. 법정에 출두한 남자친구도 그녀가 법정에 나타난 걸 보게 되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5년에서 15년의 형을 언도받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불운한 인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한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우연한 기회란 다름 아닌 취업 합격 통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녀가 몇 년 전 남자친구와 살고 있을 때 교도소 간수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직업이 멋있어 보여서 그녀도 비슷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뉴욕시의 교통조사기의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지원한 자리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는 불법 주차 티켓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경찰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건 자신의 복부에 남아있는 10발의 총탄의 흔적인데요. 당연히 경찰이 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 복부 총탄의 상처를 숨길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게다가 그녀의 복부에 총알을 쏜 사람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약간 그녀가 경찰 공무원이 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을 하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경찰 공무원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이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신체검사장에서도 마지막 줄에 서 있었고 그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한 여직원이 다가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대화가 지속되다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이 검사를 담당하던 의사는 아직 검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다 옷 입고 나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2001년에는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게 되면서 그녀는 정식 경찰이 되게 되는데요. 그녀가 처음 맡게 된 임무는 마약 수사에서의 언더커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분을 숨기고 마약을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마약을 산 다음에 그 이후에 마약을 판매한 판매처를 습격해서 검거하는 건데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그녀는 재치를 발휘해서 이상하게 그녀가 마약을 산 직후에 경찰이 공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녀를 의심하는 마약 판매처에게 그녀는 야 나도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한동안 너한테 못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경찰 업무에 정말 몰입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2003년에 남자친구가 10년의 형을 살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전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남자친구가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언더커버 역할을 바꿔서 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위장해서 수사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해서 수사를 하면서 실제로 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그녀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길거리에 나온 이후에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과거와 비추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러한 업무가 신체적으로 물론 심정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언더커버로 수사하는 일을 5년 더 하다가 이제는 사무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옮겨서는 이렇게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013년에는 뉴욕 시장에 새롭게 선출된 빌 더 블라지오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의 경호를 맡게 되는 건 백인 남성이 대부분인데요. 여성인데다가 흑인인 그녀가 이 역할을 맡게 된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시장의 동선을 앞서서 체크하는 역할을 계속했다고 하고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 일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 빌 더 블라지오라는 뉴욕 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요. 그녀도 그동안 20년 넘게 해온 경찰 업무에서 은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 빌 더 블라지오 시장에게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시장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그녀는 당연히 그런 사실은 당신이 알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책을 출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And Then Came the Blues라고 하는데요. 블루스를 약간 우울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녀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경찰 제복이 또 푸른색이니까 정말 인생 후반에 이렇게 경찰이 되었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그녀가 총알 10발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그 이후 경찰 공무원이 되어서 살아온 지난 20년의 인생도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인생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재판 당시에 정신적으로 아직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결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자친구의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고 법정 자체에 나타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감명 깊었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경찰로 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출소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불안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포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을 했던 그녀가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이렇게 출소한 남자친구는 출소한 이후에 이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오지 않았고요. 뉴욕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 남자친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